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고 비수도권의 확산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역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감염 비중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 적용됩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률이 이번 주 안에 5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델타 변이가 전체 감염자의 48%까지 올랐는데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는 50%를 넘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50대의 예약률은 84%이며 3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는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비수도권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영국도 4만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백신 여권 법안이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최종 승인을 거쳐 법안이 시행되면 50명 이상이 모이는 시설을 이용할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델타형 변이가 조만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주 델타 변이가 전체 감염자의 48%까지 올랐는데 빠르게 늘고 있어서 금주 상황에서는 50%를 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변이 바이러스라도 전파 양상은 같다며 대응 전략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 방역 조치를 강화해 수도권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고 비수도권 확산세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의 경우 정체까지는 갔는데 반전세가 확실하지 않아 이번 주 일요일에 감소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수도권도 빠르게 확산해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 조치로 확산세를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전망을 언급했습니다. 이동량을 20% 정도 줄이면 이번 달 말쯤 정점을 찍고 1000명대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8월 말엔 하루 2, 3천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이동량을 한 20% 정도까지 줄이면 이달 말쯤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예. 아마 이제 그 1000명대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예. 만약에 그걸 지금 저희들이 제어하지 못하고 지금 상태로 가면 8월 말경에는 약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갈 거다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고삐를 확산세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해외 파병 인원 선발 자격을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지난 14일 아덴만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35진 승조원 300명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5명으로 현지에서 접종하거나 조기 교대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청해부대 35진은 코로나19 항원 검사 키트 1000개를 싣고 출항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 파병 장병 1010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56명으로 94.5%가 1차 접종했고 87.8%는 다음 달 중 2차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만큼 해외 파병 부대의 방역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50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24일 50대 연령층의 사전 예약을 마감한 결과 전체 734만여 명 가운데 617만여 명이 예약해 84%의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50대 1차 접종은 다음 달 28일까지 전국 위탁 의료기관 13,000여 곳에서 실시됩니다.
접종 첫 주인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는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맞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으로부터 4주 뒤에 이뤄집니다. 40대 이하 예방접종 계획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택배나 배달 물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볕더위 속에 배송하는 기사들은 정신을 잃을 뻔할 정도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노동 현장이 어떤지 이준엽 기자가 함께 배송에 나서봤습니다. 경기 고양시 물류터미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 열중합니다. 무더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자연 환기와 기사들이 자비로 장만한 선풍기뿐. 에어컨은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밀려드는 물건을 모두 분류하는 게 오늘 일과의 시작인데요. 제가 직접 해보면서 얼마나 더운지 느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물량은 30% 이상 늘었고 들기 무겁고 다루기 까다로운 대형 택배나 음식물 상자가 많아졌습니다. 물건에 붙은 스티커를 확인하고 내려놓기만 하는데도 점점 옷이 땀으로 젖어갑니다. 이런 작업이 4시간, 5시간씩 이어지니 끝내 쓰러지는 노동자도 생깁니다. 물건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도 폭주했을 때도 여기서 일을 하다가 저희 터미널 자체에서도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날 퇴원을 하고 지금 집에 있지만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짜 노동인 분류는 준비 작업일 뿐 돈을 받는 물건 배송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8년차 택배 노동자인 윤창구 씨도 불볕더위는 적응이 안 됩니다. 달리고 서두르는 게 몸에 뱄지만 할당된 물량을 처리하니 땀이 줄줄 흐릅니다. 또 내리면 후덕지근하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집사람과 애들 생각해가지고 나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윤 씨 대신 택배를 날라봤습니다. 부피가 큰 상자들을 눈높이까지 쌓아들고 뜁니다. 트럭에 실린 200개 넘는 상자를 생각하니 걸어 다닐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 11층짜리 상가에서만 기사님 대신 배송을 해봤는데요. 덥고 습한데 급하게 오가다 보니 정신이 아득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김준호 씨도 땡볕을 그대로 맞으며 일합니다. 가장 뜨거운 점심시간에 가장 바쁩니다. 50도 넘게 달궈진 아스팔트, 그 위를 질주하는 김 씨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헬멧 안팎은 40도를 넘나들고 오토바이 좌석은 49도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당연지사.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다른 배달 노동자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아차 싶습니다. 확실히 4단계 드러나서부터 콜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사들한테 좀 위험한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데 빨간 불만 보고 좌회전 신호로 착각한 적도 있고. 오늘도 택배 배달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탱하며 달리지만 냉수 한 모금 마시는 시간조차 사치인 게 현실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고용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 회복 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 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입니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30만 8,300원 이하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를 보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11만 3,600원, 2인 19만 1,100원, 3인은 24만 7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는 10만 7,600원, 2인 가구는 20만 1,000원, 3인은 27만 1,400원 아래일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는 2인 맞벌이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24만 7천 원, 4인 맞벌이는 38만 200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협할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호관찰기관이 바로 대응에 나서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자감독 생활안전 서비스를 경기도 시군 1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서비스 지역 주민이 누군가에게 위협당할 경우 스마트폰을 3번 이상 흔들면 법무부가 신고자 위치 20m 안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지 확인해 경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 추적 관제센터가 바로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뒤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시범 운영 동안은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정돼 우선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미디어 아트로 재발견하는 사업이 속리산 법주사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을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펼칩니다. 오리숲길과 수정교, 사천왕문, 종로에서는 관객과 상호 반응하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고 밤 10시 10분에는 국보인 팔상전과 보물 대웅보전에서 미디어 파사드가 진행됩니다. 오후 5시 이후 사전 예약자 100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수원화성, 공주 공산성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4차 대유행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000명 수준을 보였던 미국은 5개월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달 말 하루 10,000명대에서 한 달 사이에 10배 가까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자유의 날을 선언하며 방역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실험에 들어간 영국에서도 하루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신규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었고 이탈리아도 5천여 명으로 이달 초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하루 5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역대 최다인 7,9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통계를 보면 지난달 중순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 다시 60만 명대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7월 중순 이후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더니 어느덧 올해 초 기록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나라마다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올해 초에 비해 5분의 1에서 최대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한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재강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강수옥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둔화하면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대유행이라며 미국인의 50%가 아직 완전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신 접종 현황 사이트를 통해 23일 기준 백신 접종 횟수는 53만 7천여 건으로 4월 13일 최고치와 비교해 84%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23일 기준 일주일 평균 신규 감염자는 4만 9천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독일에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9월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면서 미접종자를 대상으로는 봉쇄 조치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헬게 브라운 독일 총리실장은 현지 시간 25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발 신규 확진자가 지난 확산 때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신규 확진자가 매주 60%씩 늘고 있는 만큼 9월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받으면 중증 코로나19를 앓을 가능성이 90% 줄어든다며 서둘러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격렬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백신 여권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려면 사실상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일요일 새벽까지 프랑스 의회가 열렸습니다. 백신 여권을 일상생활의 핵심 요소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입니다. 결국 법안은 통과됐고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됐습니다. 백신 여권 제도란 영화관, 헬스장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 여가시설을 이용하거나 주점, 레스토랑 등에 입장 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보건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의회 통과로 구분응선을 넘은 백신 여권 법안이 발효되려면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법안 통과와 별개로 계속되는 대규모 반대 시위 역시 프랑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 거부 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날 파리와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 벌어졌습니다. Le 15 septembre, si je ne suis pas vaccinée, je perds mon emploi. On m'a menacé de licenciement et voilà, donc je suis là aujourd'hui pour la liberté et d'avoir le choix de se vacciner ou pas. 2주째 이어진 주말 시위는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리옹, 몽펠리에 등 주요 도시에서 11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반대가 격렬했지만 프랑스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정책 방향이 방역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해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영국에서 백신 여권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 발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백신 여권을 발급받으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 불가리아, 폴란드 등 5개국 방문 때 자가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격리 면제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격리 면제 대상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각국과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백신 여권을 외국 방문용으로 제한할 계획이지만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본 입국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산불이 11일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지난 14일 발생한 산불 딕시로 인해 뷰티 카운티와 플루머스 카운티 일대 770여 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1.3배가 소실되고 주택 등 건물 16채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21%로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진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비롯해 미국 서부 12개 주에서 86개의 산불이 발생해 서울 면적의 10배가량인 6천여 제곱킬로미터를 태운 상황입니다. 벨기에와 독일 등 서유럽의 대홍수 열흘 만에 또다시 폭우가 내려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벨기에 디낭에서는 다시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이 여러 대 떠내려가 철도 건널목을 막는 등 피해가 생겼고 나무르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브뤼셀 남부 발로니시 브라반트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대홍수 피해 지역에도 폭우가 내려 일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또 다른 홍수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남서부 자를란트주에는 거센 비가 이어져 슈투트가르트 시내 도심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며 보살펴주는 사람을 캣맘 또는 캣데디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밥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위험에 빠진 길고양이를 구조하고 임시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심한 상처를 입은 길고양이의 치료비까지 감당하긴 쉽지 않은데요. 안타까운 사연에 한 동물병원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상처 입은 길고양이 수술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길고양이 외상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길 위를 떠돌던 고양이 흰둥이. 장마를 앞두고 그런 흰둥이가 급하게 구조됐습니다. 흰둥이의 목에 생긴 심각한 상처 때문인데요. 과연 흰둥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각한 피부 외상을 입은 길고양이 흰둥이의 사연. 지금 바로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만나봅니다. 장마를 앞두고 급하게 길고양이를 구조했다는 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관에 들어서자 벌써 제작진을 마중 나와 있는 고양이. 그래서 맨날 저 기다려요. 평소 순하고 애교도 많다는 성격 좋은 고양이 포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아이 이번에 구조된 아이예요? 아니요, 이 아이는 원래 키우던 아이고 구조한 아이는 저쪽 쪼방에 있어요. 흰동아, 이 방에 얼마 전 구조된 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답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포이와 격리 중이라는데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녀석. 바로 오늘의 주인공, 흰둥이입니다. 흰둥이는 목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는데요. 지금 고름 차고 지금 진물 나가지고 지금 소독하고 이제 드레싱해서 이제 그래도 다른 감염 막으려고 일단 응급처치만 지금 한 상태예요. 장마를 앞두고 흰둥이를 급히 구조해서 병원에 데려가 응급처치까지 해줬다는 진경 씨. 일하고 있는 카페 근처에서 흰둥이를 처음 발견했다는데요. 흰둥이 밥 주던 데가 여기. 평소 카페 뒤편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고 녀석들에게 밥을 챙겨주고 있었답니다. 흰둥이가 이제 맨날 여 문 앞에 여기 이렇게 발 올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가 바로 흰둥이가 이제 제가 막 뭐 주고 이러니까 바로 여기서 흰둥이 지정 섰었어. 끼니 때가 되면 진경 씨를 부르기까지 했다는 녀석. 그렇게 흰둥이에게 밥을 챙겨주다 보니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카페 뒤편은 어느새 흰둥이의 아지트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하다가 중간에 한번 딱 봤는데 여기에서 흰둥이의 그 형체가 밥 먹고 가는 그 형체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흰둥아 하면서 막 뛰어나왔어요. 근데 흰둥이가 막 사람 인기적을 듣고 막 절로 도망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쫓아갔는데 그 상처가 되게 심해. 말이 안. 흰둥이의 상처를 처음 발견했던 날, 녀석은 어딘지 모르게 낯선 모습이었다는데요. 평소와는 달리 인기척을 듣고 피하던 흰둥이. 그 순간 목에 끔찍한 상처가 보였답니다. 무언가에 뜯긴 듯 목에 살점이 드러난 충격적인 상처. 대체 흰둥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살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뜯겨서 이게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 그 붉은색 속살이 다 막 보이는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심각했어요. 그때 진짜 보기 너무 힘들 정도로. 다행히 흰둥이는 지난 1년 동안 밥을 챙겨준 진경 씨를 잘 따랐다는데요. 덕분에 별 저항 없이 안전하게 구조해 올 수 있었답니다. 현재 흰둥이는 응급처치 후 진경 씨 집에서 임시 보호 중인데요. 흰둥이가 그 1년 동안 밥을 줬을 때 조금씩 계속 다쳤거든요. 그때마다 더 다치기 전에 빨리 데리고 올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계속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 잡혀가지고 그래서 계속 미안해요. 사회 초년생인 진경 씨는 사정상 흰둥이를 미리 구조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만 하다는데요. 현재 응급처치로 피부 일부를 떼어냈지만 몸이 약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진경 씨가 염증 관리를 해주고 있답니다. 아파가지고 애가 지금 항생제 먹고 있어. 병원에서 처방받았어. 아침 저녁마다 흰둥이에게 약을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진경 씨. 다행히 흰둥이도 그 마음을 아는지 점점 기력을 되찾아가고 있다는데요. 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어서 일단 저 생활하는데도 지금 빠듯하고 또 부양하고 있는 다른 이제 포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못 도와줘서 그 순간 계속 악화될까봐 지금 그게 매우 걱정이에요. 현재 흰둥이는 상처를 봉합하지 못한 채 아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흰둥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한 동물병원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흰둥이처럼 심한 외상을 입었을 경우 피부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는데요. 원래 똥도 잘 쌌는데 설사하더라고요. 설사가 제일 안 좋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살짝 걱정이고. 더군다나 흰둥이는 병원 검사 전 설사 증상까지 보이고 있답니다. 부디 큰 문제가 아니기만을 바라는데요. 동영상 찍어주신 거 봤는데 네. 밥은 잘 먹더라고요. 네, 되게 잘 먹어. 다른 컨디션들은? 어제부터 설사 좀 하길래 그게 좀 걱정이어서. 응급처치 받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처치 받으셨나요? 소독이랑 드레싱 소독이랑 드레싱. 그리고 우리 항생제 먹어야 된다 해서 결손 부위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없잖아요 많이.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메꿔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들어가서 아이 상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전문의가 직접 흰둥이의 상처 부위를 살펴봅니다. 치료가 가능한 외상인지 파악하는 과정인데요. 응급처치로 죽은 살점을 떼어내 속살이 모두 드러난 상태. 전문의의 표정도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흰둥이의 피부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심각한 상처를 입을 정도면은 분명히 뭐 다른 부분에 외상이 있거나 그리고 안쪽에 염증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크게 상처가 나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더 이상 뭐 번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도 잘 해주셔서 그런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본격적인 정밀 검사 전 흰둥이의 전염병 감염 여부부터 확인하는 의료진. 고양이 파보바이러스에 대한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지만 사실 가장 전염력도 강하고 좀 위험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감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 이제 원내에서 검사를 다 진행하게 될 겁니다. 검사 전 설사 증상을 보였다는 흰둥이. 우선 장염일 가능성이 있어 파보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부터 파악합니다. 파보바이러스는 전염성 장염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흰둥이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체온 측정과 청진 및 체열 등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신체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엑스레이 촬영도 진행합니다. 이게 오늘 찍은 흉부 엑스레이랑 네. 가슴 쪽이랑 그다음에 배 쪽이랑 네. 상처가 났을 당시에 단순히 피부 상처뿐 아니고 뭐 뼈라든가 내부 장기들 중에 어딘가가 손상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네. 그 부분에도 크게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대략 이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성형하게 되면 약간 피부가 울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성형 수술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마무리는. 이걸 피부를 이제 다른 부분에서 떼와서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근처에 있는 피부를 당겨와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흰둥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조직들이 충분히 쓸만한 조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부를 당겨와서 성형해주는 수술법을 선택했습니다. 상처 부위의 피부를 봉합해 피부 성형 수술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수술이 결정되자 진경 씨도 만감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다들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고 너무 심각하다고 그러고 그 범위가 일단 넓어서 수술도 어려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다행히 수술 가능하다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모든 수술 준비가 끝났습니다. 흰둥이의 수술은 플랩 수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플랩이란 성형수술에서 이식하는 피부나 근육, 뼈 등의 조직을 말합니다. 플랩 수술 시 이식하는 피부 조직을 혈액순환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사람은 피부 전반에 걸쳐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고양이는 근육체로부터 큰 혈관이 나와 피부 조직까지 얇은 혈관들로 이어지는데요. 때문에 근육체에서 이어진 큰 혈관을 살려내 혈액순환이 되게끔 하는 고난도 수술이랍니다. 상처 가장자리의 피부 조직 중 오염되거나 손상된 부분은 모두 제거해 주는데요. 그런 다음 살아있는 피부 조직을 당겨 상처를 봉합해 줍니다. 깔끔하게 상처가 봉합된 모습인데요. 네, 생각보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너무 창상 부위가 커서 봉합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봉합하는 과정에서 크게 피부 장벽이 안 걸리는 걸로 봐서 아마도 회복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드디어 진경 씨가 흰둥이와 상봉했습니다. 마취 후에 체온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엄청 추울 거예요. 눈도 좀 아까보다는 또렷하게 뜨는 것 같아요.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인 흰둥이. 안타깝고도 달견한 모습에 진경 씨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흰둥, 괜찮아? 힘겹게 눈을 떠 진경 씨를 바라보는 녀석.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데요. 아 너무 아파 보여서. 흰둥아. 흰둥이는 진경 씨를 보고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면회 후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진경 씨. 자꾸 다쳐오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모습 계속 지켜보는 것보다 그냥 데려와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으로 좀 같이 살아보려고. 길 위에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채 구조된 흰둥이. 진경 씨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가족이 될 그들의 묘연을 응원하겠습니다.
피부암은 주로 서양인에게서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부에 생기는 암이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점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때를 놓치기 쉽다는 건데요. 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점과 피부암은 어떻게 다른 건지, 피부암의 모든 것에 대해 국립암센터 피부과 송기훈 교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햇빛이 지금 강렬해지는 요맘때가 되면 피부 질환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 피부 질환 중에서 피부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요? 네, 피부암은 요즘과 같이 한여름에 강한 자외선을 장기간 반복해서 받게 될 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예. 국내 피부암의 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피부암 환자가 2008년도에 한 3,300명 정도에서 그 이후 한 10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네. 그 원인은 야외 활동이 증가해가지고 자외선 노출이 좀 많아지고 또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많이 축적돼 있는 고령 인구가 증가된 것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피부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피부암은 피부를 구성하는 어떤 세포에서도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 특히 이제 3대 피부암으로 불리는 세 가지 암이 전체 피부암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암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3대 피부암은 첫 번째 기저세포암이라는 피부암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상피세포암, 그리고 약 한 10% 정도에서 굉장히 좀 악성도가 높은 흑색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저세포암과 상피세포암은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햇볕 노출이 많은 주로 얼굴에 생깁니다. 특히 눈, 코, 입술 주변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기저세포암의 또 초기 증상은 또 흔히 보이는 점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면 좀 크기가 커지고 짓무르고 헐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에 반해서 상피세포암은 점이라기보다는 보통 각질이 있는 붉은 갈색 반점 같은 걸 보통 시작해서 종양으로 점점 커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암은 모두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하지만 네. 암이 좀 크게 진행된 경우에는 눈, 코, 입 포함해서 얼굴의 아주 주요한 부위를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기능적, 미용적 장애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한 그런 피부암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흑색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흑색종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10% 정도에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악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악성 흑색종이 주로 이제 자외선과 좀 무관한 부위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손이나 발, 손발톱 밑에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저 간단한 점으로 오인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피부암이 되겠습니다. 네. 이 피부암과 점이 상당히 유사해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 점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흔히 볼록 튀어나온 점이나 그 점에 좀 털이 나 있는 경우에 주의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점인지 아니면 피부암의 초기 모습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네, 점이 튀어나오고 이게 털이 있으면 점 자체가 좀 진피까지 깊게 있다는 뜻이지 그 자체가 이제 악성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보다는 보통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점이라 하더라도 좀 얌전하게 있던 점이 갑자기 좀 변화가 생길 때는 좀 의심을 하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인 점하고 점에서 발생한 피부암, 특히 이제 악성 흑색종을 구분하는 데는 보통 A, B, C, D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A는 이제 에이시메트리, 점의 형태가 좀 비대칭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네. B는 보호도 이제 경계를 말하는데 경계가 좀 불규칙하고 좀 울퉁불퉁한 경우를 말합니다. C는 이제 컬러를 의미하는데 갈색, 회색, 검은색 이런 여러 색깔들이 다양한 색깔이 겹쳐 발생하고 D는 이제 크기를 말합니다. 보통 갑자기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암이나 흑색종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E는 암이 변하는 양상을 말하는데 특히 이제 짓무르거나 헐거나 피가 나는 이런 변화들 보이면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한번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그 손발톱에 이제 까만 선이 생기는 것을 흑조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 이 흑조증이 이제 크기가 갑자기 좀 커진다, 색소가 여러 개 생긴다, 그리고 피부 주변까지 검은 색소가 번질 때는
손톱 밑에서 이런 흑색종이 생기는 걸 강력히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주의를 좀 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의 모양이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두셨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 점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자라면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점은 피부암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점을 선천성 색소모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날 때부터 있던 점은 일단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좀 치명적인 이제 흑색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20cm 이상을 거대 선천성 색소모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좀 보고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6에서 한 20%까지 흑색종이 이제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크기가 좀 비록 작은 선천성 색소 모반이라 하더라도 좀 전에 설명드린 ABCD 규칙에 좀 부합하면은 좀 흑색종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런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암 예방 차원에서 이 선천성 점이 좀 크다 그러면은 제거 수술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선천성 점이라 하더라도 이 암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점이 모양이 변하거나 어떤 그 성질이 좀 변한다면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피부암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피부암은 잘 아시다시피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이제 원인들이 많은데 기저세포암, 상피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만성 염증이 있다든지 방사선 노출 같은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흑색종은 자외선 외에도 이제 기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유전적인 차이, 인종적 차이에 의해서 형태도 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권에서 발생하는 흑색종의 특징은 서양에서 생기는 그 자외선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손발 말단부에 한 70% 정도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자, 피부암의 원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피부암에 걸렸을 때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지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피부암으로 진단되면은 원칙적으로 수술적인 제거가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이 모즈 미세도식 수술이라고 하는 피부암 특수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수술 현장에서 직접 피부암 세포가 퍼진 정도를 좀 지도를 그리듯이 그렇게 저희가 현미경으로 만들어서 추적 관찰하면서 암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세한 암 침투도 현미경으로 확인하면서 제거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완치율이 높고 정상 조직을 비교적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암이 재발한 경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 안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미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위여서 좀 최소한 절제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효과적인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흑색종인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복잡한 진단 치료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흑색종이 피부 한 1mm 정도만 침투를 해도 주변 임파선 전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그 임파선을 좀 찾아서 전이 유무를 판정하는 감시임파절 수술을 함께 수술할 때 진행하게 되고요. 동시에 모즈 미세도식 수술도 같이 시행을 해서 기존에 그냥 넓게 떼주는 광범위 절제술보다는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국립암센터 피부과의 자료에 따르면은 감시임파절 수술하고 모즈 미세도식 수술로 치료받고 좀 5년 이상 오랫동안 장기 추적 관찰한 사람들의 그 재발률을 보면은 2mm 이하의 아주 조기에 발견된 흑색종은 95% 이상의 이제 완치율을 보이고 4mm 이상 깊게 침범된 경우에도 국소 재발률이 한 11% 정도로 좀 낮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처럼 모즈 미세도식 수술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기에 발견될수록 완치율이 높은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술 후에 면역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시행해서 그 치료 효과를 높이게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현존하는 치료법 중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피부암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사량이 많은 낮에는 이제 가급적 외출 피하시는 게 좋고 외출하시게 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써서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인공 선탠도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이건 역시 인공 자외선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문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만들고 있는데 문신 자체가 피부암을 유발한다기보다는 피부암이 생겼을 때 문신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인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 주변에 있는 문신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예. 그래서 피부암은 노출된 피부에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자기 몸의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그 이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점이 있거나 기존에 있던 점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피부암의 원인에서도 좀 짚어주셨듯이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욱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 것 같은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네.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선택하고요. 예. 그리고 평소에는 자외선 B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SPF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20 이상 되는 거, 그리고 자외선 A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PA를 2개 플러스 되는 걸 사용하면 좀 충분하겠고요. 등산, 골프 같이 이렇게 햇볕을 많이 보는 레저 활동하실 때는 SPF를 한 50 이상, PA를 3개 플러스 이상을 좀 자주 더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효과를 보려면은 그게 이제 꼼꼼하게 좀 미리 한 이 2가지 기억하면 좋은데요. 보통 안면 부위에 이제 색소가 많이 생기는 곳에 광대 중심으로 좀 많이 바르시는데 귀라든지 머리 앞쪽 관자놀이 등에도 피부암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위에도 빠지지 않고 좀 잘 발라주시고,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좀 꼼꼼하게 바르시고, 만약 햇볕에 오래 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좀 2시간마다 좀 더 발라주는 것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차단제를 발랐다고 방심하는 것보다는 좀 태양광이 특히 강한 11시에서 한 오후 3시까지는 좀 야외 활동 줄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양산, 모자, 자외선 차단 마스크 이런 것들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크림을 바를 때는 미리 꼼꼼하게 이 2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요즘 바깥에 베이컨을 놔두면 바짝 익을 정도로 햇볕이 강한데 네. 특히 이 피부 건강에 신경 써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국립완센터 피부과 송기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극지방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지연구소와 유니스트, 스위스 취리히대 등 공동 연구팀은 그린란드 북서부 눈 시류에서 산림이 연소할 때 생기는 물질의 농도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2004년 농도가 다른 해보다 8배 이상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북미 산불이 그린란드에 주는 영향은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극지방에 부산물이 쌓이면 더 많은 햇빛이 흡수돼 얼음 녹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초소형 비드 제조 기술을 국산화할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나노 크기 지르코니아 입자를 이용해 밀도와 경도, 탄성도가 우수한 초소형 비드, 이른바 구형 마이크로 입자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분말 원료를 미세화하는 데 쓰일 초소형 비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술 국산화를 목표로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소아청소년이 10명 중 1명꼴로 복부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계 백병원 연구팀은 2007년에서 2018년 소아청소년 6천여 명의 건강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소아청소년들의 복부 비만 비율이 11.2%로 12년 전에 8.1%보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의 지방 섭취량 등 총 칼로리 섭취가 늘었고 운동 실천율은 61%에서 46%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오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름방학 비대면 전시연계 프로그램 어디서나 함께하는 과학관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딱정벌레 길러보기 등 과학관에서 키트를 받아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태양열로 라면 끓이기 등 유튜브 등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여 방법 등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로봇 기술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집중적인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 팔부터 서빙을 대신하는 서비스 로봇까지 이미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는 현실이 됐는데요.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로봇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로봇 공학자 박찬훈 연구원을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